1776년 여름, 조선 궁궐에서 한 여인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궁중을 주름잡던 숙의 문씨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그녀를 궁 밖으로 내쫓았고 단 5개월 만에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24년을 기다린 한 아들의 복수이자 조선 왕실 가장 어두운 비극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권력에 취한 여인의 몰락과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분노가 만나는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751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경궁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진 그해 11월,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아끼던 며느리의 죽음에 크게 애통해하며 친히 빈전을 찾아 정성을 다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빈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빈 조씨를 모시던 궁녀 중에 문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감 문성국의 동생으로 평소 조용히 주인을 섬기던 평범한 궁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인 영조가 빈전을 찾던 중 우연히 이 젊은 궁녀를 보게 되었고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상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영조는 문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도 매우 파격적이고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장례식장에서 그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은 며느리의 처소를 그 며느리의 궁녀에게 주는 것은 궁중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였지요. 궁중은 술렁였습니다. 특히 당시 18세였던 사도세자의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효장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아버지가 형수의 상중에 그 궁녀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는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도세자에게 있어 문씨의 등장은 단순한 새 후궁의 입궁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1753년 2월, 문씨는 정오품 수건에 정식 책봉되었습니다. 이때도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조가 승지에게 후궁 책봉 교지에 어보를 찍으라고 명했지만 승지 윤광이가 이 명령을 받들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영조는 다른 승지를 시켜 어보를 찍게 해야 했습니다. 이는 조정 대신들조차 문씨의 후궁 책봉을 달가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씨에 대한 영조의 총애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1753년 3월에는 장녀 화룡옹주를, 1754년 5월에는 차녀 화완옹주를 낳으며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영조는 60세가 다 되어서도 문씨와의 사이에서 연이어 딸을 얻은 것을 매우 기뻐했죠. 하지만 문씨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빠 문성국과 함께 궁중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문성국은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감들은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동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문씨에게 보고했습니다. 문씨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영조에게 일러바쳤습니다. 사도세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영조의 귀에 넣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께서 모르실 때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듣게 되시니 불쾌하신 마음에 부자 사이는 갈수록 갈라지더라.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문씨 남매를 요녀와 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녀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우 같은 여인을 뜻하고 간적은 간사한 역적을 의미합니다. 궁중에 살면서 직접 문씨의 행태를 지켜본 세자빔의 절규에 가까운 표현이었지요. 문씨의 모함은 갈수록 교묘해졌고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문씨의 모함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사소한 실수나 말실수도 크게 부풀려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창경궁 낙선당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문성국이 이를 사도세자의 잘못으로 몰아갔다고 정조는 훗날 증언했습니다.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사도세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아버지에게 크게 꾸중을 당했습니다. 절망한 나머지 세자는 저승전 앞들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나라의 세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은 그가 느낀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문 씨의 야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딸만 둘을 낳은 것을 한탄하며 아들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가에서 몰래 사내 아이를 들여와 왕자라고 속이려 했으나 영의정 이천성에게 발각되어 무산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씨는 왕실을 속여 가짜 왕자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왕실의 정통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비록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문 씨가 얼마나 대담하고 무모한 야심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 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영조의 총애만 믿고 궁중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영빈 이 씨에게까지 대들어 회초리를 맞는 사건이 벌어지자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나서서 문 씨를 꾸짖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사도세자의 생모로 문 씨보다 나이도 많고 품계도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개의치 않고 무례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영조의 총애를 얼마나 과신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1771년 문 씨는 마침내 종이품 수기로 승격되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는 최고 지위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이때 문 씨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궁중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지켜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 씨가 20년 넘게 꾸준히 부자 관계를 이간질한 결과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의심과 질책에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762년 윤5월 마침내 이모화변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8일 동안 고통받다 숨을 거두는 동안 문 씨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문 씨가 뒤주 속에 갇힌 사도세자를 보며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자에게 침을 뱉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공식 사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런 잔혹한 장면들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11세였던 세손 정조에게 문 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고 능멸한 존재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문 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여겼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심지어 궁궐 안에서 원빈홍 씨의 오라버니인 좌의정 홍봉안을 무시하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왕실 어른에 대한 예의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언젠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775년부터 정조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시작했을 때도 문 씨는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건재한 한 자신의 지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시계는 정조의 복수를 향해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76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 씨의 모함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도세자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수준을 넘어 세자를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문 씨와 오빠 문성국은 동궁전 곳곳에 심어둔 별감들을 통해 세자의 하루 일과를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세자가 아침에 어떤 표정으로 일어났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심지어 잠꼬대까지도 모두 기록되어 문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교묘하게 각색되어 영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자가 오늘 신하들과 오래 대화를 나눴다는 단순한 사실은 세자가 신하들과 은밀한 모의를 했다는 식으로 왜곡되었지요. 영조는 원래부터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거기에 문 씨의 끊임없는 모함이 더해지면서 아들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도 세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누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날이 갈수록 아버지 앞에서 위축되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문제가 될까 두려워 늘 긴장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런 긴장은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낳았고, 그 실수들은 다시 문 씨를 통해 과장되어 영조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창경궁 낙선당 화재 사건은 이런 악순환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문성국은 이를 사도세자의 부주의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크게 꾸짖었고 사도세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절망에 빠진 세자는 저승전 앞들 우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발견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궁중에 요녀와 간 적이 있어 날마다 거짓을 꾸며 아뢰니 영조의 마음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세자빈의 눈에 비친 문 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집안을 파괴하는 악마였습니다. 문 씨의 야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만 둘을 낳은 것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왕위 계승 서열에 끼어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야사에 전하는 가짜 왕자 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 씨는 몰래 사가에서 어린 사내아이를 구의 궁으로 들여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이 낳은 왕자라고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영의정 이천성에게 발각되어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조선 왕실사에 유례없는 사기극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위를 떠나 당시 궁중에서 문 씨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라면 충분히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 씨의 평소 행시 그만큼 나빴다는 반증이었지요. 1762년이 되자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볼 때마다 화를 냈고 세자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몸을 떨었습니다. 부자 사이의 이런 균열은 궁중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큰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1762년 윤호월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마침내 참다 못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까지도 문 씨는 세자를 모함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세자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듯 더욱 악랄하게 움직였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었죠. 사도세자는 그 안에 갇힌 채 8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음식도 물도 없이 말입니다. 뒤주가 놓인 곳은 창경궁 뜰이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조는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세자의 비참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공개적인 굴욕이었습니다. 첫날과 이틀째까지 세자는 뒤주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절규가 궁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주 곁에 가까이 가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자빈 혜경궁 씨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1세의 세손 정조도 할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째가 되자 뒤주 안에서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세자는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5일째가 되자 간신히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7일째에는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8일째인 윤호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27세였습니다. 이 끔찍한 8일 동안 문 씨는 무엇을 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문 씨가 뒤주 앞을 지나가며 조롱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뒤주를 향해 침을 뱉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문 씨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1세 세손 정조도 그렇게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 손자의 눈에 비친 문 씨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습니다. 정조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를 수도 없었고 아버지를 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과 분노는 정조의 가슴 깊은 곳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뒤 영조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사도라는 시호로 추존했습니다. 사도는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궁중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세자가 사라졌으니 이제 더욱 마음 놓고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문 씨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조는 비록 어렸지만 또렷하게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문 씨의 냉소적인 태도도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도 자신의 무력함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이모화변 이후 궁중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궁중에서 위세를 떨쳤습니다. 심지어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자신의 권력이 더 공고해졌다고 느꼈는지 더욱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원빈 홍씨나 다른 궁중 어른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문 씨의 파멸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손 정조는 25세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교만해졌습니다. 사도세자라는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1771년 문 씨는 드디어 종이품 수기에 올랐습니다. 궁녀 출신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이제 그녀보다 높은 후궁은 정일품 빈뿐이었습니다. 문 씨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폈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했습니다. 문 씨는 이런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자신보다 품계가 높은 후궁들에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 씨에게까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한 번은 영빈 이 씨가 문 씨의 행동을 꾸짖자 문 씨가 도리어 대들며 회초리를 맞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직접 나서서 문 씨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해도 어른을 공경하는 예는 지켜야 하느니라. 하지만 문 씨는 겉으로만 사죄할 뿐 마음속으로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의 오만함은 왕실의 어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에게도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좌의정 홍봉안이 궁궐을 방문했을 때 문 씨가 그를 보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홍봉안은 세자빈 혜경궁 홍 씨의 오빠로 왕실의 외척이자 조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궁중 예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총애를 믿는 문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조 임금께서 살아계신 한 나는 안전하다. 이것이 문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수한 임금이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권력 구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문 씨의 경우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정조였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소년 말입니다. 1775년 영조는 이미 81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국정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새손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조정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정조는 문 씨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했습니다. 누구와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두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청산해야 할 원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문 씨는 이런 정조의 심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살아있으니 새손 정도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정조가 대리청정을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나흘 뒤인 3월 9일 영조는 정조를 불러 마지막 강보를 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여라.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경계하여라.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0일 영조는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을 다스린 임금의 죽음이었습니다. 궁중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4세의 젊은 왕 정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영조가 승하한 바로 그날 정조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국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강한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문 씨는 영조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조는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정조 즉위 후 궁중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문 씨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성국도 더 이상 궁궐을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문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조가 직접 나서지 않았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 씨의 죄상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이제 단지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곧 다가왔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단 20일 후인 3월 30일, 정조는 첫 번째 칼을 빼들었습니다. 숙의 문 씨의 자귀를 삭탈하고 궁 밖으로 내쫓는다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신속한 처분이었습니다. 정조의 명령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문 씨는 더 이상 숙이가 아니다. 오늘부터 그녀를 문녀라고만 부르라. 궁궐에서 나가 사가에서 살도록 하라. 문녀는 궁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조는 문 씨를 궁녀 출신이라는 본래 신분으로 되돌려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문 씨의 가족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별감이 하루아침에 천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로 보내져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문 씨 일가는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 왕이 이토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조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년을 기다렸던 복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 씨는 궁궐을 떠나 한적한 곳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한때 궁중을 주름잡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를 떠났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믿고 따르던 이들도 더 이상 문 씨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 교지에서 정조는 문 씨의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혔습니다. 문 씨는 사도세자를 모함하여 부자관계를 이간질했다. 창경궁 낙선당 화제도 문성국의 짓이었다. 문 씨 남매는 궁중을 어지럽힌 간악한 무리다. 정조의 교지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문 씨가 언제 어떻게 사도세자를 모함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정조가 오랜 시간 동안 증거를 모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4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준비해온 것입니다. 교지가 발표되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은 문 씨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씨를 당장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모두가 문 씨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신중했습니다. 영조의 국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 씨가 미워도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만큼은 참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조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법을 지키며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14일 정조는 문 씨를 완전히 도성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한양에서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그녀를 보호하는 자도 죄를 묻겠다. 문 씨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궁궐도 한양도 그 어디에도 그녀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문 씨의 딸들인 화령옹주와 화완옹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신들은 옹주들의 자비까지 삭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죄가 그토록 큰데 딸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옹주들은 영조 임금의 고명한 딸들이다. 문 씨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 옹주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무고한 아이들에게 어미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정조의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었지요. 화령옹주와 화완옹주는 정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죄로 인해 궁궐 출입이 금지되었고 옹주로서의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평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문 씨의 사위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화령옹주의 남편 심능건은 장모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5년 전에 요절한 화완옹주의 장례에 10만 양이나 지출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사치였다는 것이 정조의 판단이었습니다. 영조의 국상이 끝나갈 무렵 조정에서는
다시 한번 문 씨의 사형을 요구하는 상소가 쇄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도 끝났고 모든 준비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776년 8월 10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정조는 조정 대신들을 모아놓고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문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짧지만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이 이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약을 전달하는 임무는 내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문 씨가 유배되어 있는 곳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도성 밖 한적한 곳에 숨어 지내던 문 씨에게 왕의 명이 전달되었습니다. 숙의 문 씨는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힌 죄로 사약을 받으라. 문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조가 즉위한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궁궐에서 기세등등하던 그녀였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시작해 종이품 수기까지 올랐던 그녀였습니다. 20년 넘게 누렸던 부귀영화가 이제 모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씨는 사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세자에게 저지른 악행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몰락을 한탄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문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해 타인을 해치고 부자관계를 갈라놓고 궁중을 어지럽힌 대가를 말입니다. 역사는 때로 가혹한 심판자입니다. 문 씨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빠 문성국은 이미 노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아들 문경행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문성국의 첫남 박도까지 연루되어 유배를 당했습니다. 문 씨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조가 얼마나 철저하게 문 씨 일가를 뿌리 뽑으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관노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왕의 후궁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대접받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노년의 딸과 손자들을 모두 잃고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령옹주만큼은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정조는 끝까지 옹주를 보호했습니다. 대신들이 아무리 옹주의 자기 삭탈을 요구해도 정조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옹주는 영조 임금의 딸이다. 어미의 죄로 자식을 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화령옹주의 삶이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죄로 인해 궁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옹주로서의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명목상으로만 옹주일 뿐 실제로는 평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화령옹주는 그래도 운이 좋았습니다. 영조보다 21년을 더 살면서 순조대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1821년 69세로 사망할 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정조의 관용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화령옹주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사사당했을 것입니다. 문 씨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후궁의 몰락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왕권과 정치 질서를 바로잡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해친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정조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엄벌에 처하겠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강력한 의지는 조정 대신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씨 사건은 노론과 소론, 왕실과 외척 사이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이모화변의 책임 소재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론과의 협력 관계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치적 계산 이면에는 한 인간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11세의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트라우마가 24년 만에 복수로 분출된 것입니다. 정조에게 문씨의 처단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개인적 복수였습니다. 문씨의 처형으로 정조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일까요? 정조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조는 문씨 사건 이후에도 평생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아버지의 묘를 옮기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이는 복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수는 정의를 실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지는 못합니다. 정조는 문씨를 처단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때로 새로운 공허함만 남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씨 같은 인물을 그대로 두었다면 왕권에도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씨 사건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과연 문씨가 정말로 사도세자를 모함했을까? 아니면 정조가 이모화변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어서 문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 실제로 문씨는 궁녀 출신의 일개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노론이나 소론 같은 정치적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마땅한 권력 기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반면 정조는 즉위 후 노론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모화변으로 인한 후유증을 가라앉히고 왕실과 조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는 문씨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중록에 기록된 문씨의 행태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해경궁 씨는 당시 궁중에서 생활하며 문씨의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본 당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문씨를 요녀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면 문씨의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조의 감정이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만약 문씨가 단순한 희생양이었다면 정조가 그토록 서둘러, 그토록 철저하게 그녀를 처단했을까요? 즉위하자마자 20일 만에 자귀를 삭탈하고 5개월 만에 사약을 내리는 것은 보통의 분노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조에게 문씨는 단순한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고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목격한 악행의 주체였습니다. 11세의 세손이었던 정조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동안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문씨의 이야기는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의 근원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문씨는 영조의 총애를 믿고 오만하게 굴었지만 영조가 죽자 단 5개월 만에 사약을 받았습니다. 문씨의 이야기는 또한 복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정조는 2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에도 정조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복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문 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 앞에서의 겸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경외심이 아닐까 합니다. 문 씨는 일시적인 권력에 취해 본분을 잊었고 결국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조의 이야기에서 용서와 복수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조는 문 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들만큼은 보호했습니다. 복수와 자비,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1776년 그 여름, 숙의 문 씨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이모화변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조선 사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복수, 권력과 몰락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야욕이 어떻게 왕실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응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문 씨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할 수 있고 정조 같은 복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숙의 문 씨, 그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시대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기록은 권력의 손에 쓰이지만 기억은 사람의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문 씨와 정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복수의 무게를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구독이 또 하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문 씨처럼 권력을 추구했을까요? 아니면 정조처럼 복수를 실행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